당신은 이 감정을 분명히 느껴봤을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남은 건 깊은 허공감뿐일 때, 모든 것을 다 쏟아줬는데 결국 다 낭비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피곤함.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이기심을 먹여 살리는 데만 쓰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의 조용한 배신감.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관대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돕고 있는지 알아보지 못했던 당신의 무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그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6가지 위험한 성격 유형을 밝힐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유형들. 당신의 연민을 가장 큰 약점으로 바꾸는 유형들. 그리고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다시는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격들을 인식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의식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독성 역학을 인식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감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온전함의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기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통합하지 않은 것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인식하거나 치유하지 못한 당신 자신의 부분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영원한 피해자? 그들은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기를 꺼리는 것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착취자. 어쩌면 당신이 결코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계를 비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주는 사람이 직면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대함과 무의식적인 상호의존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당신이 정말로 돕고 있는지 아니면 결코 끝나지 않는 순환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행동 서명을 읽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는 아마도 가장 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 영원한 피해자. 당신은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대화가 그들의 고통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상호적인 호기심은 결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어려움을 위한 공간도 결코 없습니다. 대화는 대화로 위장한 독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틀림없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해결책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무시됩니다. 당신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합니다. 버려집니다. 당신은 치료, 직업 변경, 필요한 어려운 대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은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우연한 저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방어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피해자에게는 성장하는 것이 자신의 전체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중심으로 자신의 자아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훨씬 더 교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들의 위치에서 강력한 2차적 이득을 얻습니다. 끊임없는 관심, 죄책감을 통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 통제, 책임으로부터의 면제. 제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어떻게 저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융의 언어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것을 외부의 잔인한 세상에 투사합니다. 그들의 그림자, 즉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힘과 주도성은 추방됩니다. 그리고 이 추방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갇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당신을 특별히 고갈시킬까요? 그것은 감정적 흡혈귀의 역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결코 보답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공감심을 먹고 삽니다.
당신은 에너지, 인정, 시간, 관심을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더 많은 고통을 목격합니다. 해결해야 할 더 많은 드라마. 이상하게도 결코 끝나지 않는 더 많은 위기. 그리고 당신 주는 사람은 조력자가 됩니다. 당신이 구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필요한 변화를 방해합니다. 당신은 성장을 강제할 자연스러운 결과를 제거합니다. 당신은 순환의 일부가 됩니다. 피해자는 또한 죄책감을 통한 조작으로 경계를 침범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요.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정교한 감정적 협박입니다. 그렇다면 고갈되기 전에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해결책을 실행합니까? 아니면 동정을 모읍니까?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다음에 그들이 문제로 찾아올 때 감정적 인정 대신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하세요. 지금 앉아서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그들이 저항하거나 회피하거나 새로운 반대를 만든다면 당신은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관찰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합니까? 아니면 미묘하게 훼손합니까? 당신이 좋은 소식을 공유할 때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재빨리 초점을 다시 그들의 고통으로 돌립니까? 패턴은 항상 진실을 드러냅니다. 위기, 당신은 돕습니다. 일시적인 안도, 새로운 위기, 무한정.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더 약탈적입니다. 두 번째 유형, 착취자. 착취자는 즉시 당신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작은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간단한 부탁, 작은 대출. 당신의 규칙에 대한 단 한 번의 예외, 그리고 당신이 주는 모든 예에는 새로운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작은 식사 한 끼를 사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영화 표 값을 빌려달고, 그 다음에는 월세 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니까 당신은 미처 깨닫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짜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성의 비대칭성을 관찰하세요. 착취자는 관대하게 가져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할 때는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해요. 다음 주에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면 더 나쁜 경우, 그들은 도움을 제공하지만 너무 많은 조건과 불만을 첨부하여 당신은 요청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착취자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전략적 취약성입니다. 그는 관계 초기에 당신과 비밀을 공유합니다. 신뢰해서가 아닙니다. 가짜 친밀감과 의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당신은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전체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력, 요청, 확대, 폐기. 그는 처음에는 매력적입니다. 관심, 칭찬, 시간을 투자합니다.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요청이 옵니다. 작고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당신은 도와줍니다. 그는 요청의 강도를 높입니다. 당신은 계속 돕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한계를 설정하는 순간 그는 사라집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공격합니다. 우리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공유한 모든 것 후에 말이야. 심리학적으로 착취자는 깊은 자기애적 특권 의식으로 작동합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친절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취될 약점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순수한 마키아벨리적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추출할 자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서적 계산이 진행됩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대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당신, 즉 주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에스컬레이션 함정을 만듭니다. 라고 할 때마다 그는 미래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물러서려고 할 때 죄책감이라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나는 네가 신경 쓰는 줄 알았어. 내가 필요할 때 너는 거기 있었지만 이제 정말 필요할 때. 권력의 비대칭성은 잔혹합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크게 투자합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투자합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항상 기대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여기에는 니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착취자는 친절을 약점과 혼동합니다. 그는 주인로의 도덕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에게 주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에는 너무 약한 노예입니다. 그리고 착취자는 그것을 취하기에 충분히 강한 주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의 생태계에서는 에너지 교환의 균형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거래적일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당신은 나를 돕습니다. 내가 당신을 축하하고 당신은 나를 축하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식입니다. 착취자는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거래를 봅니다. 그렇다면 고갈되기 전에 이 사람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상호성 비율을 추적하세요. 6개월 동안 당신은 받는 만큼 주었습니까? 아니면 만성적인 불균형이 있습니까? 한계 테스트를 하세요. 합리적인 요청에 단 한 번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반응을 관찰하세요. 죄책감, 분노, 갑작스러운 사라짐. 당신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방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분석하세요. 이 사람은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까? 메시지는 호의가 걸려 있을 때만 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위험하지 않은 평범한 순간, 축하의 순간에도 존재합니까? 당신이 이미 경험했을 예시, 항상 돈이 떨어졌다며 빌려달라고는 하는데 당신이 어렵다고 할 때는 형 또는 언니, 미안하지만 난 정말 힘들어 라고만 하는 직장 동료, 힘들다고 울음을 터뜨릴 때만 연락하고 하루 종일 푸념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래, 잘했네 라고 대충 넘어가는 친구, 잘 먹고 잘 살 때는 연락을 끊고 있다가 갑자기 형 큰돈이 필요한데 라고 전화하는 가족 구성원. 이것들은 사고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 피해자는 죄책감을 통해 고갈시킵니다. 착취자는 특권 의식을 통해 고갈시킵니다. 둘 다 당신의 연민을 끝나지 않는 역학의 연료로 바꿉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그들의 특징을 알게 되면 분명합니다. 다음 두 가지는 지성과 성공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유형 3은 당신이 누구에게 도움을 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이 매우 똑똑하고 엄청나게 성공했으며 그것을 보기를 절대적으로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알아봅시다. 지성과 성공은 기능 장애로부터 면역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장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당신은 전문 피해자와 착취자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봅니다. 전략을 인식합니다. 언제 죄책감으로 조종당하고 있거나 감정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다음 원형들은 자기 인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유혹적입니다. 그들은 변화의 언어를 말합니다. 심리적 개념을 인용합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이 그들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들 사람들입니다. 유형 3, 자기 파괴자. 언뜻 보기에 자기 파괴자는 도움을 주기에 가장 유망한 유형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정확성으로 자신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자신의 기능 장애에 대한 정교한 심리적 통찰력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문제는 실행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행동 특징을 관찰하세요. 패턴에 대한 높은 자기인식, 후속 조치, 전무, 자신의 기능 장애에 대한 명확한 분석, 진정한 심리적 통찰력 발휘,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드러내는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 강박, 같은 실수, 다른 맥락, 다시 일어날 때마다 항상 놀랍니다. 사이클은 예측 가능합니다. 깊은 통찰력, 정교한 변화 계획, 미묘한 자기 파괴, 자기 파괴에 대한 훌륭한 분석, 반복.
그 뒤에 있는 심리적 동기를 이해해 봅시다. 융은 그림자 통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파괴자는 그림자를 완벽하게 봅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합하기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합은 그들의 전체 정신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수치를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인 고통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기능 장애가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나쁜 양심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변화의 자유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패턴에 갇혀 있는 것이 주는 비뚤어진 편안함. 다음은 스크립트 번역입니다. 그리고 거의 논의되지 않는 부수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자기 분석을 통한 지적 우월감이 진정한 변화를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당신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면 굳이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기발한 방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왜 이것이 특히 주는 사람들을 지치게 할까요? 첫째, 잘못된 희망의 순환입니다. 그들의 지성은 당신에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은 문제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둘째, 감정 노동의 착취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분석하는 무급 치료사가 됩니다. 그들의 끝없는 처리 과정은 실제 행동의 대용품이 됩니다. 셋째, 미묘한 투사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편안한 역기능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묘하게 당신의 변화 시도를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요. 모두가 그렇게 훈련적일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자발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넷째, 의식의 비대칭 함정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잠재력을 봅니다. 그들은 패턴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당신이 그들 자신보다 그들의 변화를 더 원하는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통찰력 행동 비율을 추적하세요. 그들은 이해하는 것의 10%를 실행합니까? 아니면 실행 없는 분석뿐입니까? 패턴 반복 테스트. 여러 번의 돌파구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같은 문제가 존재합니까? 책임감을 관찰하세요. 결과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을 분석합니까? 엄마가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고 아빠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것을 알아요. 잠시만요.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석 세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장 비교를 하세요. 끊임없는 내면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년 전과 같은 곳에 있습니까? 니체는 삶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파괴자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윤근 통합 없는 의식은 단지 지적인 방어 기제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이를 실존적 악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자유의 공포보다 자기 기만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알아볼 만한 구체적인 예들입니다. 심리학 책을 많이 읽은 친구가 자신의 연애 실패 패턴을 완벽히 분석합니다. 회피형 애착, 버림받음의 트라우마, 자신을 무시하는 파트너 선택 경향까지 모두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은 그가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빠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물어보면 알아, 이번엔 진짜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신의 미루는 습관을 완벽하게 진단하는 동료. 그녀는 모든 심리적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관한 모든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구현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심리적 구성에는 이 특정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정교한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또는 수년간 치료를 받고 모든 자기 개발서를 읽고 라틴어로 심리 개념을 인용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에 불편함을 거부하는 가족 구성원.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희생자라는 신중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수적인 자비로운 재구성.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도움이 그들의 변화 의지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 자신보다 누군가의 성장을 더 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을 돕는 것은 결국 변화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형 4, 에너지 뱀파이어. 이것은 처음에는 너무 좋게 시작하기 때문에 미묘하게 파괴적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매력적입니다. 처음에는 겉보기에는 깊이와 진정한 연결로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대화는 의미 있어 보입니다. 당신은 드디어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생각하며 떠납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대화는 대화로 위장한 연극적인 독백입니다. 감정적인 강렬함은 있지만 상호적인 호기심은 없습니다. 당신은 영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진맥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드러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초기 강렬한 연결, 압도적인 존재감, 그들을 만난 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결이 아닙니다. 추출입니다. 심리적 동기를 이해해 봅시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나르시시스트적인 공급을 추구합니다. 당신의 관심과 인정은 그들의 생생한 감각을 키웁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참을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감정 조절을 아웃소싱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들의 내면의 혼란을 안정시킵니다. 그들은 연극적인 친밀감을 연습합니다. 고백적인 공유는 진정한 취약성 없이 거짓된 친밀감을 만듭니다. 깊어 보이지만 진정한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연결의 연극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력으로 보상되는 공감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결에 대한 지적인 이해는 있지만 느껴지는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감정적인 깊이를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지만 당신은 나중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이것이 특히 주는 사람들을 지치게 할까요? 첫째, 에너지 교환이 비대칭적입니다. 그들은 연결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감정 노동을 추출합니다. 당신은 이용당했다고 느끼지만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으니까 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둘째, 미묘한 조종입니다. 당신이 공간이 필요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당신이 신경 쓴다고 생각했는데. 셋째, 공감 과부하입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감정적 혼란을 흡수합니다. 당신은 강렬함을 느끼고 그것을 깊이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 없는 혼란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진정성의 혼란입니다. 그들의 강렬함은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감정적인데 어떻게 조작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관계는 양쪽 모두를 키웁니다. 에너지 흡혈은 한쪽만 먹여 살립니다. 실용적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상호작용 후 에너지 확인을 해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활력이 넘치나요? 아니면 지쳤나요? 진정한 관계는 힘들 때조차 당신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흡혈 행위는 긍정적으로 보일 때조차 당신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상호성 테스트.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의 삶에 대해 묻나요? 아니면 항상 자신에게로 화제를 돌리나요? 1시간 대화에서 그들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위한 설정이 아닌 당신에 대해 질문하는 횟수를 세어보세요. 한계에 대한 반응. 당신이 시간이 없을 때 그들은 존중하나요? 아니면 압력을 가하고 비난하나요? 날 피하는 거야? 우린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변했네. 그리고 일관성 분석. 그들의 깊이는 공연적인가요? 인상적이지만 얕은? 아니면 실질적인가요? 당신은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배우나요? 아니면 단지 그들의 청중이 되어 일시적으로 중요하게 느껴지나요? 여기에 필수적인 심리학적 개념을 통합해 봅시다. 감정 전염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에너지 뱀파이어의 혼돈에 동조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란을 흡수하고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애적 공급에 역동성이 있습니다. 관심은 깨지기 쉬운 자아 구조의 연료입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시선이 없으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빨아먹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경계의 생태학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한 후 회복하는데 며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매입니다. 비교, 진정한 연결, 균형 잡힌 주고받기, 상호 간의 호기심, 힘들 때조차 활력을 줍니다. 에너지 흡혈, 일방적인 추출, 공연적인 깊이, 긍정적으로 보일 때조차 기운을 빼앗습니다. 당신이 알아볼 수 있는 서사적 예시, 그 친구는 항상 당신의 필요보다 자신의 위기가 더 시급합니다. 당신은 인생 최악의 달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쩐지 대화는 항상 당신이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무시하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이야기로 회의를 독점하는 동료, 모두가 그녀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회의를 마치고 지치고 눈에 띄지 않게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강렬하게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공유하여 가짜 친밀감을 형성하고 당신이 지원이 필요할 때 사라지는 만남. 너무 심각해. 난 그냥 가벼운 관계를 원했어. 니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취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수행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활력을 소비한다. 기생적인 권력 의지. 만약 당신이 이 네 가지 유형을 돕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미 그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희생자는 비난합니다. 착취자는 이용합니다. 자아 파괴자는 당신의 희망을 낭비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당신의 생명력을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유형의 원형이 가장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무기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당신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유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험한 사람이 모두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이 변화를 느꼈죠, 그렇죠? 이 마지막 두 유형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현실 자체를 왜곡합니다. 당신은 이미 네 가지 위험한 원형에 대해 배웠습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훨씬 더 교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전 유형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두 유형은 당신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 자신의 현실 인식을, 당신 자신의 도덕성을.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덕을 무기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성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돌봄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당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너그러운 사람이기에 완벽한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 숨겨진 나르시시스트. 이 사람은 상처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하고 희생적입니다. 당신의 모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완벽한 희생자입니다. 하지만 이 순교자의 가면 뒤에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자기애적 과대망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관찰 가능한 행동 신호를 보세요. 당신이 이 사람을 도울 때 감사 대신 수동 공격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애정을 철회합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당신이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주었을 때조차 말입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무 예민하네.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가장한 비교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묘한 우월감입니다. 역전된 나르시시즘입니다.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당신이 돕습니다. 그녀는 미묘하게 당신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이기적이었다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숨겨진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라는 정체성 아래 거대한 자기애적 과대망상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받았으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 이것은 끊임없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깨지기 쉬운 자아입니다. 어떤 비판이든 수동적인 보복을 유발하는 자기애적 상처입니다. 그것은 역전된 나르시시즘입니다. 공개적인 칭찬을 갈구하는 대신 이 사람은 연민과 구출을 통해 나르시시즘적 만족을 얻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충분히 구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잔인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투사. 그녀는 자신이 품고 있지만 스스로는 볼 수 없는 나르시시즘과 이기주의를 정확히 당신에게 비난합니다. 왜 이것이 베푸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갈시키는가? 첫째, 현실 왜곡으로 인한 탈진.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억을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둘째, 죄책감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한 경계는 당신이 잔인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기적이고 그녀의 고통에 무감각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셋째, 당신은 감정적인 인질이 됩니다. 상처받고 취약한 사람을 버리고 있다는 느낌 없이는 떠날 수 없습니다. 넷째, 권력 역학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은 돕는 사람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순교자의 도덕적 권위를 통해 통제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도움 후 반응 테스트를 해보세요. 당신이 도울 때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미묘하게 당신을 벌합니까? 비판에 대한 반응을 시험해 보세요. 당신이 부드럽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때 그녀는 개방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상처받은 철회나 반박으로 응답합니까? 비교 패턴을 관찰하세요. 그녀는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불리하게 비교하지만 이를 순진한 관찰로 위장합니까? 현실 점검을 하세요. 당신은 그녀 주변에 있을 때 자신의 기억이나 인식을 자주 의심하게 됩니까? 그리고 이중잣대 테스트를 적용하세요. 그녀는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당신을 붙잡아 둡니까? 당신이 이해해야 할 심리학적, 철학적 통합이 여기 있습니다. 나이체는 이것을 원한 리센티먼트이라고 불렀습니다. 숨겨진 나르시시스트는 노예 도덕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고통을 도덕적 우월성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융은 투사된 그림자, Shadow Projected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식되지 않은 웅장함을 다른 오만한 사람들에게 투사하면서 자신은 겸손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존적으로 그것은 순수한 악의입니다. 자신의 타인에 대한 영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희생자라는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국 문화 맥락에 의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어. 너 때문에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라며 희생자처럼 말하면서 당신의 선택과 자율성을 통제하는 부모. 상처받고 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당신이 실수를 지적하거나 의견을 다르게 말하면 몇 개월을 침묵으로 벌하는 가족 구성원.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라며 순교자처럼 행동하면서도 모든 도움을 정확히 기록해뒀다가 당신이 원할 때 그때 내가 너한테 뭐 해줬는데 라며 꺼내는 친구. 그리고 당신을 해방시킬 연민, 어린 재구성, 리프라밍이 여기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당신을 잔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부적절함의 희생자가 되는 것에 달려있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현실 왜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 보존입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 이념적 광신자. 숨겨진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개인적인 현실을 왜곡한다면
이념적 광신자는 당신의 도덕적 현실 전체를 납치합니다. 행동 신호는 명확합니다. 원칙으로 위장한 순수성 테스트. 당신은 이념에 100% 동조합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미묘함은 없습니다. 중간 지점도 없습니다. 정의로움이 무기가 됩니다. 이해 대신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덕적 확실성, 지적 괴롭힘, 이념을 사용하여 대화를 지배하고 다른 관점을 일축합니다. 패턴. 당신이 그녀의 확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은 즉시 공범이거나 부도덕하다고 비난받습니다. 관계는 끝납니다. 아니면 당신이 굴복합니다. 심리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취약한 정체성이 이념과 융합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녀의 자아의 핵심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신념체계 사이에 분리가 없습니다. 도덕적 우월성을 통한 나르시시즘적 웅장함입니다. 나는 진실을 본다. 대중은 잠들어 있거나 악의적이다. 확신을 통한 불안 관리입니다. 미묘함은 실존적 위협입니다. 모호함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세상은 흑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무의식적인 권력 충동입니다. 공개적인 지배 대신 도덕적 권위를 통한 통제입니다. 왜 이것이 공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갈시키는가? 지적 탈진, 끊임없는 이념적 감시, 끝없는 순수성 테스트, 조건부 관계. 당신의 가치는 진정한 연결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념적 수능에 기반을 둡니다. 당신의 공감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의 연민은 강압적인 세계관을 지지하기 위해 조작됩니다. 그리고 성장의 억압, 당신의 질문, 당신의 자연스러운 진화는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관계는 당신이 정체되어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미묘함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녀는 복잡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흑백이고 우리 대 그들입니까? 불일치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세요. 다른 의견은 호기심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도덕적 비난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관계의 기반을 살펴보세요. 그녀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그녀의 이념과의 일치를 소중히 여깁니까? 진화에 대한 관용을 테스트하세요. 그녀의 존경을 잃지 않고 관점을 성장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까? 투사를 분석하세요. 그녀는 어디에나 적이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내면의 경직성이 외부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심리, 윤근, 이것을 이념적 소유, ideological possession라고 불렀습니다. 정체성이 이념에 의해 소비될 때 신념 체계를 넘어선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열된 사고입니다. 흑백, 모호함이나 복잡성을 포용할 수 없는 능력, 도덕성을 통한 나르시시즘적 웅장함입니다. 공개적인 오만 대신 깨어있는 의식을 통한 우월성, 그리고 그림자의 투사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악을 봅니다. 자신 안에서 억압했던 복잡성과 의심을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니체는 바로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광신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타인을 지배하려는 권력 의지로 사용합니다. 윤근 소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자아를 대체할 때 그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그것은 전체주의 심리학입니다. 확실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복잡성과 자유를 무효화합니다. 비판적 비교 분석을 보십시오. 진정한 원칙 대 이데올로기적 광신, 진정한 원칙, 개인의 행동을 안내합니다. 의견 불일치를 용인합니다. 증거에 따라 진화합니다. 광신, 타인을 통제하기 위한 무기로 변질됩니다. 수능을 요구합니다. 뉘앙스의 면역입니다. 구체적인 한국 사회의 예시, 진보와 보수의 올바른 입장을 완벽히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친구 관계에서 배제하는 활동가, 한 번이라도 다른 의견을 보이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 성향이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는 가족 구성원. 우리 가족이 이 신앙을 믿으니까 당신도 믿어야 한다. 아니면 배신자다.
모든 직장 대화를 페미니즘, 진영 논리 또는 이데올로기적 올바름에 관한 강의로 바꾸는 동료, 자비로운 재구성,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에 한계를 두는 것은 당신을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 폭정에 굴복하지 않고도 정의에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 감시로부터 당신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6가지 원형, 필요로 가장된 6가지 에너지 고갈 패턴, 당신의 공감을 봉사로 바꾸는 직업적인 희생자, 결코 보답하지 않고 당신을 무한한 거울로 사용하는 인정 흡혈귀, 당신을 무급 감정 관리자로 취급하는 만성적인 혼돈자, 당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계산적인 조작자,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고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하는 위장된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당신의 도덕성을 납치하고 지적 복종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광신자, 이들 모두를 연결하는 실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원형은 당신이 그들의 무의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깨어나는 의식을 위한 보호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첫째, 분별력. 이제 당신은 이전에는 합리화하거나 무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메커니즘이 명확합니다. 둘째, 한계.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태학적 자기관리입니다.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권. 당신은 죄책감이 아닌 지혜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 선택합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사회적 의무가 아닙니다. 넷째, 진정성. 기능장애의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연결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융의 그림자 통합 이론처럼 이러한 인식은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당신이 인정하지 않은 필요, 두려움, 그리고 무의식적인 욕망에서 기능장애를 가능하게 하는 당신의 일부를 대면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진정한 취약성에 대한 방패로 관대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위험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관대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기 극복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진화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정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깨어남의 관점에서 이런 유형을 돕는 것을 멈출 때 느끼는 외로움?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깊이에 보답하고 당신의 관대함을 존중하고 당신과 중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종 재구성.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누구를 도울지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관대함으로 누군가가 변화를 회피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무기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 의지가 있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도우세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멀리서 그들의 회복을 바라주되 당신의 빛을 지키세요.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6가지 유형 중 몇 명을 알고 있습니까? 혹은 도와주고 있습니까?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깨달은 것들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패턴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력을 얻고 싶다면 판단이 아닌 이해로 당신의 성장을 도와줄 콘텐츠를 원한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당신은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소중히 여겨지고 당신의 도움이 감사받는 연결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